1700년 11월 짙은 어둠이 깔린 스페인 마드리드의 어느 차가운 밀실, 숨을 거둔 한 남자의 시신을 둘러싸고 왕실 의사들이 숨죽인 채 날카로운 메스를 듭니다. 조심스럽게 시신을 열어젖히던 그들은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며 충격에 휩싸이죠. 망자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심장은 고작 후추 한 알만한 크기로 기괴하게 쪼그라들어 있었고, 불에 탄 듯 시커멓게 부식되어 있는 폐, 거기다 떨리는 손으로 열어본 두개골 안엔 탁한 물만이 가득 차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대체 이 몸으로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있었단 말인가. 한편의 잔혹 동화 같은 이 소름 끼치는 부검 기록은 현대 많은 논문과 자료 속에서도 인용되며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진 몸의 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뒷골목을 떠돌다 몹쓸 병에 걸려버려진 불황자였을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 둘 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끔찍한 시신의 주인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유럽 대륙의 절반을 발 아래 두고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대륙의 황금까지 움켜쥐었던 자,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압도적인 권력을 자랑했던 가문 합스부르크가의 고귀한 피를 물려받은 마지막 왕이었죠. 칼 한 번 제대로 뽑지 않고 오직 결혼이라는 우아한 계약만으로 유럽의 절반을 집어삼켰던 소름 끼치도록 영리했던 가문. 그런데 그 찬란했던 위대한 혈통의 끝에 남겨진 마지막 왕의 몰골이 어쩌다 이토록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던 걸까요? 도대체 이 거대한 가문의 피 속에선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합스부르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처음부터 유럽의 왕관을 독차지했을 것만 같은 거대한 황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가문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가문의 출발지는 오늘날 스위스 북부에 있던 작은 성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그들보다 땅이 넓고 군사가 강한 귀족 가문이 수두룩했죠. 전쟁을 벌여 영토를 넓히기에는 돈도 병력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잘못 덤볐다가는 성과 영지를 한꺼번에 잃고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합스부르크는 다른 가문과 조금 다른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보내 성문을 부수는 대신 혼인계약서에 이름을 올려 평화를 가장해 가문의 세력을 넓히려는 의도였죠. 중세와 근세 유럽에서 왕족의 결혼은 사랑으로 맺어지는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신부가 가진 영지와 상속권, 동맹국의 군대와 왕위 계승 가능성까지 함께 거래되는 거대한 정치 계약이었어요. 상대 가문의 후계자가 사라지거나 남성 혈통이 끊기면 결혼으로 연결된 사위나 외손자는 합법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죠. 전쟁으로 영토 하나를 얻으려면 수만 명의 군사와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었고요. 가까스로 점령하더라도 반란이 일어나거나 주변 국가들이 연합해 빼앗아갈 가능성도 컸어요. 하지만 결혼을 통해 상속권을 확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계승이었고 상대 가문의 귀족들에게도 받아들여질 명분이 생겼긴 거예요. 칼로 빼앗은 땅보다 혼인으로 물려받은 땅이 훨씬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합스부르크가는 정말 전쟁 없이 결혼만으로 이 많은 영토를 얻어낸 걸까요? 물론 합스부르크가 전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고 결혼으로 얻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지요. 다만 다른 왕가가 먼저 전쟁에서 승리한 뒤 왕관을 얻으려 했다면 합스부르크는 먼저 결혼으로 왕관에 대한 권리를 만든 다음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수십 년 뒤에 왕위 계승까지 몇 수 앞을 미리 내다본 천재 가문이었다고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들이 잘했던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어느 왕가에서 후계 문제가 벌어지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이 계승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족보를 여러 방향으로 연결해 두는 일이었고, 운이 찾아왔을 때 그 운을 왕관으로 바꿀 준비가 완벽했던 거니까요. 그래서 훗날 이 가문의 성장 방식을 압축한 유명한 말이 하나 생겨납니다. 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하라. 허나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그대는 결혼하라.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곧 합스부르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스트리아가 이 가문의 심장부였으니 당시 사람들에겐 오스트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합스부르크와 같은 뜻이었거든요. 그만큼 이 가문의 혼인 전략이 집요했다는, 그리고 때로는 전쟁보다 훨씬 강력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들에게 혼인으로 맺어지는 신랑과 신부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조약이었고 움직이는 상속권이었으며 아직 손에 들어오지 않은 영토를 여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이 전략의 위력을 유럽 전체에 처음으로 똑똑히 증명해 보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였어요. 1477년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신부감 중 한 명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가져온 건 아름다운 얼굴이나 막대한 지참금 정도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상업과 금융이 돌아가던 심장, 바로 부르고뉴와 네덜란드 땅에 대한 상속권이 통째로 딸려온 겁니다. 작은 성에서 시작한 가문이 유럽 최강의 왕조로 뛰어오르는 첫 번째 거대한 도약, 그것은 전쟁터가 아니라 한 쌍의 결혼식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이 성사되기까지의 사연이 실은 결혼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출발해요. 바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입니다. 때는 1477년 1월 부르고뉴 공작 용담공 샤를이 낭시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한때 프랑스 왕 앞에서도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던 야심가였지만 그의 최후는 초라했어요. 시신은 전투가 다 끝나고 나서야 눈밭 속에서 발견됐다고 전해지죠. 문제는 그에게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고 남겨진 유일한 상속자는 20살의 딸 부르고뉴의 마리였어요. 그런데 마리가 물려받은 것은 이름뿐인 공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일대와 프랑스 일부에 걸친 영지, 브리에와 헨트 같은 부유한 상업도시, 플랑드르의 직물 산업과 북해 무역망까지 걸려 있었죠. 당시 부르고뉴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버지 샤를이 살아있을 때는 모두가 그의 눈치를 봤지만 그가 죽자 상황은 완전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 국왕 루이 11세는 기다렸다는 듯 군대를 움직이죠. 부르고뉴의 프랑스 왕실 봉토는 이제 남성 후계자가 끊겼으니 왕에게 돌아와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말입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부르고뉴 공국의 중심지를 비롯한 여러 영토를 차지하기 시작해요. 게다가 마리가 처한 상황은 나라 안에서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부르고뉴의 귀족들과 상인 세력들은 갑자기 아버지를 잃고 홀로 남겨진 젊은 상속녀가 위기에 몰린 이 틈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들은 전쟁이나 세금, 화폐 같은 중요한 문제를 자기들 동의 없이는 결정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사방이 적인 마리로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죠. 밖에서는 프랑스 왕이 영토를 뜯어가고 안에서는 신하들이 통치권을 제한하고 있었던 셈이죠. 마리에게는 이 압박을 견뎌낼 강력한 남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난 남자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 3세의 아들, 훗날 막시밀리안 힐세가 되는 청년이었어요. 여기서 마리에게 쏟아진 관심을 한 젊은 여성에게 몰린 구혼 경쟁 정도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한 것은 마리라는 여인보다 그녀가 물려받은 도시와 세금, 무역로와 상속권이었지요. 그렇다면 막시밀리안과의 결혼은 위기에 빠진 마리를 구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르고뉴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왕조에 문을 열어준 선택이었을까요? 사실 두 집안은 샤를이 살아있을 때부터 혼인을 논의했지만 자존심 강한 샤를이 큰 조건을 내걸면서 협상은 한 차례 깨지고 말았죠. 이후 그가 전사하자 중단됐던 혼담이 마리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로 되살아난 거예요. 1477년 8월 마리와 막시밀리안은 결혼합니다. 마리에게 막시밀리안은 프랑스의 위협에 함께 맞서줄 든든한 후원자였고 막시밀리안에게 마리는 변방의 합스부르크를 서유럽 한복판으로 데려다줄 귀한 짝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의 시작은 서로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정치적 결합으로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깊이 정을 붙였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그 순간 오스트리아의 유서 깊은 가문과 유럽 최고의 부를 가진 가문이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합스부르크가 유럽 최강으로 올라서는 첫 단추가 이렇게 끼워진 거예요. 그러나 혼인 서약서 한 장으로 모든 영토가 얌전히 넘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부르고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 도시와 귀족도 외국인 막시밀리안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결혼으로 권리를 얻었지만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국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합스부르크의 결혼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갔는지를 보여준 한 장면이지 않나요? 결혼은 전쟁을 없애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닌 결혼으로 먼저 상속권과 명분을 확보해두고 누군가 그 권리에 손을 뻗으면 그때는 싸워서 지켜내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1479년 막시밀리안은 프랑스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5년 뒤인 1482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와요. 마리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후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막시밀리안에게 남은 건 어린 두 아이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 상속권, 그리고 여전히 부르고뉴를 노리는 프랑스였지요. 결혼을 통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고 믿었던 그 거대한 부를 이제는 아내 없이 홀로 지켜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이 결혼은 합스부르크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막시밀리안은 그 뒤로도 오랜 세월 숱한 충돌을 겪어야 했어요. 하지만 결국 부르고뉴 영토의 대부분, 특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했던 저지대 지역에 대한 가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을 고스란히 아들 펠리페에게 물려주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막시밀리안은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됩니다. 결혼은 단순히 영토와 부를 가져다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 제대로만 엮으면 한 나라의 운명과 다음 세대의 왕관까지 통째로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번 그 위력을 맛본 그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이 부르고뉴를 얻어낸 그 방식으로 이번엔 아들의 결혼을 통해 훨씬 더 거대한 왕국을 품겠다고 마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다음으로 눈길을 돌린 곳은 마침 신대륙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젖히던 나라, 바로 스페인이었어요. 마침 당시 스페인의 이사벨 2세와 페르난도 2세도 프랑스를 견제할 강력한 동맹이 필요했지요. 그렇게 두 집안은 서로의 자녀를 맞바꾸는 이중 혼인을 설계합니다. 막시밀리안의 아들 펠리페는 후아나와 딸 마르가레테는 스페인의 왕세자 후안과 결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막시밀리안이 스페인 왕관까지 차지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후아나는 이사벨과 페르난도의 셋째 자녀이자 둘째 딸이었고 왕위 계승 순위도 높지 않았거든요. 왕세자 후안과 언니 이사벨이 있었으니까요. 펠리페와 후아나의 결혼은 스페인을 삼키기 위한 계획이라기보다 프랑스를 양쪽에서 압박하기 위한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합스부르크 혼인 전략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납니다. 이들이 미래를 모두 예측했던 것은 아니에요. 대신 어느 왕가에서 후계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들의 자녀가 계승선 가까이에 남도록 족보를 여러 방향으로 연결해 두었던 겁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왕관으로 바꿀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었던 가문인 거죠. 1496년 후아나는 네덜란드로 건너가 펠리페와 결혼합니다. 두 사람은 처음부터 서로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전해져요. 하지만 펠리페는 외도를 거듭했고 후아나는 남편의 행동에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후대에는 이런 장면들이 그녀가 미쳤다는 증거처럼 반복해서 소비되었고요. 하지만 사랑과 배신 앞에서 감정적으로 무너진 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평생 통치 능력까지 부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이 스페인에서는 믿기 어려운 죽음이 이어집니다. 1497년 왕세자 후안이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후아나의 언니 이사벨이 출산 뒤 사망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사벨의 어린 아들 미겔마저 1500년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왕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후아나가 순식간에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후계 1순위가 된 것이죠. 1504년 어머니 이사벨 1세가 사망하자 후아나는 카스티아의 여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왕이 됐다고 해서 권력까지 온전히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어요. 남편 펠리페는 아내의 권리를 통해 자신이 카스티아를 통치하려 했고 아버지 페르난도 역시 섭정권을 놓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후아나의 정신 상태는 두 남자가 권력을 주장할 때마다 가장 편리한 명분으로 등장합니다. 1506년 펠리페는 결국 카스티아의 국왕으로 인정받지만 불과 몇 달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이후 후아나가 남편의 관을 이끌고 떠돌며
매일 뚜껑을 열어 죽은 남편의 얼굴에 입맞춤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지요. 그러나 이 일화가 정말 사실일까요? 남편이 죽자 이번에는 아버지 페르난도가 카스티아의 통치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는 정식 군주인 후아나를 토르데시아스 성에 가둬버려요. 이후 아버지 페르난도가 죽고 후아나의 아들 카를은 어머니와 함께 공동 군주임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후아나는 이름만 여왕으로 남았을 뿐 실제 통치권을 되찾지 못한 채 결국 그 성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정말 후아나가 나라를 다스릴 수 없어서 밀려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가 직접 통치하면 권력을 잃을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것일까요? 후아나는 왕위를 빼앗긴 여왕이 아니었어요. 왕관은 끝까지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요. 다만 그 왕관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긴 여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역설은 그녀에게서 걷어간 바로 그 권리가 훗날 아들 카를의 대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됐다는 거예요. 후아나가 토르데시아스의 성에 갇혀 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녀가 다스려야 할 왕관과 나라들은 하나둘 아들 카를 5세에게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부르고뉴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스페인, 그리고 대서양 건너 신대륙까지 결혼과 죽음, 상속이 맞물리며 단 한 사람에게 믿기 힘들 만큼 많은 땅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한 인간이 이 모든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1500년, 지금의 벨기에 땅인 플랑드르의 헨트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카를.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여느 왕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유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아버지 펠리페에게서는 부르고뉴와 네덜란드 땅에 대한 권리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외가 쪽은 더 어마어마했지요. 외할머니 이사벨 2세와 외할아버지 페르난도 2세, 그러니까 스페인을 하나로 합친 그 유명한 부부에게서 카스티아와 아라곤은 물론 나폴리와 시칠리아, 그리고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 식민지까지 통째로 물려받게 되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할아버지 막시밀리안 1세가 세상을 떠나자 이번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영지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노려볼 발판까지 그의 몫으로 굴러 들어온 거예요. 1519년 카를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선출됩니다. 스페인에서는 카를로스 1세,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카를 5세로 불린 인물이었지요. 그의 영토는 서쪽의 스페인에서 동쪽의 오스트리아까지 이어졌고 북해 연안의 부유한 도시들과 이탈리아의 영지, 아메리카의 광대한 식민지까지 포함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이걸 들여다보면 카를 5세가 오늘날의 한 국가처럼 유럽 절반을 통째로 다스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영지는 서로 법도 달랐고 세금 체계와 의회, 언어와 이해관계도 제각각이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 역시 황제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신하들이 아니었고요. 그러니 카를이 손에 쥔 건 하나로 딱 뭉쳐진 거대한 나라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왕관과 영토가 그저 한 사람의 머리 위에 겹겹이 얹힌 것에 가까웠어요. 역사에서는 이런 형태를 복합 군주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합스부르크 제국의 가장 큰 힘과 가장 큰 약점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것도 똑같은 곳에서 말이죠. 결혼과 상속 덕분에 땅은 눈 깜짝할 사이에 넓어졌지만 정작 그렇게 불려진 땅들은 하나의 나라로 단단히 묶여있질 않았던 겁니다. 언어도 법도 사는 방식도 제각각인 조각들이 그저 한 사람 아래 느슨하게 걸쳐져 있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관이 많아질수록 군주는 정말 더 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지켜야 할 국경, 달래야 할 신하, 풀어야 할 갈등만 그만큼 함께 늘어나는 걸까요? 카를 5세는 즉위하자마자 거의 쉬지 못했습니다. 서쪽에서는 프랑스의 프랑스와 1세가 합스부르크의 포위망을 깨려 했고 동쪽에서는 술레이만 2세가 이끄는 오스만 제국이 빈을 위협했지요.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번지며 가톨릭 황제와 개신교 제후들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다른 지역에서 전쟁이 터졌고 어느 쪽과 협상하면 또 다른 쪽이 반발했죠. 카를 5세는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은 통일된 가톨릭 제국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어요.
프랑스는 좀처럼 약해지지 않았고 동쪽의 오스만 제국도 물러설 기미가 없었죠. 게다가 한창 번지던 종교개혁의 불길은 아무리 군대를 동원해도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방대한 영토는 분명 그에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위를 안겨줬지만 동시에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을 그의 어깨에 얹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카를의 퇴위를 단순히 지쳐 나가떨어진 패배로만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건 결혼과 상속으로 끝없이 땅을 끌어모으는 방식이 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직하게 보여준 장면에 가깝죠. 왕관의 개수는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었겠지만 그걸 짊어질 한 사람의 시간과 체력, 그리고 다스릴 능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카를 5세는 1555년부터 이듬해에 걸쳐 스스로 그 무거운 권력을 하나씩 내려놓게 됩니다. 스페인과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지와 아메리카 식민지는 아들 펠리페 2세에게, 그리고 오스트리아 영지와 신성로마 제국 황제 자리는 동생 페르디난트에게 물려주게 되지요.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합스부르크는 결국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두 갈래로 갈라진 뒤에도 두 집안은 서로의 왕관을 합스부르크가 아닌 다른 가문으로는 절대 내보내지 않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이 집착이 결국 근친혼을 되풀이하는 그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서로 다른 궁정에서 각자의 나라를 통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 집안은 완전히 남이 된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제국이 나뉘었기 때문에 혈연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왕관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일이었습니다. 합스부르크의 왕녀가 프랑스나 영국의 왕가로 시집가 자녀를 낳으면 언젠가 그 자녀가 합스부르크의 영토와 왕위를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혼인 하나가 동맹을 만드는 동시에 경쟁 가문의 상속권을 넘겨주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끼리 결혼하면 왕위 계승권이 가문 안에서만 이동하게 되죠. 영토가 외부로 흩어질 위험도 줄어들었고 가톨릭을 믿는 두 왕가의 정치적 동맹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영토와 재산을 노리는 다른 나라와 혼인을 맺는 것보다 이미 혈연과 이해관계로 묶인 자신들의 가문에 속한 이들이 훨씬 안전한 혼인 상대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근친혼의 위험을 전혀 몰랐던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도 가까운 친척끼리의 결혼을 무조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일정 범위 안에 친족 혼인을 제한했고 왕족들도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교황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러나 유전자가 무엇인지, 열성 유전 질환이 여러 세대에 걸쳐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눈앞에 정치적 이익은 분명했지만 수십 년 뒤 태어날 후손의 위험은 미리 알 수 없었던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펠리페 2세의 네 번째 결혼입니다. 1570년 그는 오스트리아의 아나와 혼인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는 단순히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먼 친척이 아니라 펠리페 2세의 친누나 마리아가 낳은 딸, 그러니까 그의 친조카였던 거예요.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결혼입니다. 하지만 당시 펠리페 2세에게는 반드시 남성 후계자가 필요했지요. 앞선 결혼에서 얻은 아들 돈 카를로스는 이미 사망했고 광대한 제국을 이어받을 왕자가 없는 상황이었죠. 아나는 합스부르크의 혈통을 지녔고 가톨릭 신앙을 공유했으며 오스트리아 계열과의 동맹까지 강화할 수 있는 신부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 사이에서 훗날 스페인 국왕이 되는 펠리페 3세가 태어납니다. 왕조의 입장에서 이 결혼은 성공이었어요. 기다리던 아들을 얻었고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관계도 다시 단단하게 연결됐으니까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결혼이 성공으로 끝나버린 탓에 합스부르크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덫에 발을 들여놓게 되지요. 가까운 핏줄끼리 맺어질수록 왕자도 얻고 땅도 지킬 수 있다는 달콤한 성공의 기억, 그 기억이 대를 이어 쌓이면서 근친혼은 점점 되돌리기 어려운 관성이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후계자를 얻어가며 왕조의 세대 연장을 하기 위한 이 근친혼의 방식이 단지 성공적이기만 했을까요?
한두 번의 친족혼만으로 가문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비슷한 선택이 세대를 거듭하며 반복됐다는 데 있었어요. 스페인 왕자가 오스트리아의 공주와 결혼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가 다시 스페인의 왕과 혼인합니다. 어머니 쪽 친척과 아버지 쪽 친척이 겹치기 시작했고 이전 세대의 조상이 족보의 다른 자리에서 다시 나타났죠. 원래 왕족의 결혼은 가문의 영향력을 바깥으로 넓히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합스부르크가의 혼인은 어느 순간부터 외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아니라 왕관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담장이 되어갔습니다. 땅과 권력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오직 가문 안에서만 짝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순수한 피를 지킨다는 명분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반복되는 근친혼 속에서 정작 그 순수한 피 안에 위험한 것들이 조용히 농축되고 있었어요. 물론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그들의 판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 세대의 합리적인 선택이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 똑같이 되풀이됐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두 합스부르크는 서로의 왕관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결혼 상대의 폭을 점점 좁혀갔습니다. 그러자 몇 세대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합스부르크의 족보를 몇 세대 거슬러 올라가면 처음에는 다른 왕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부모가 둘이고 조부모가 넷이며 증조부모는 8명, 세대를 거듭할수록 조상의 수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가계도를 펼쳐보면 이상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새로운 이름이 늘어나는 대신 이미 등장했던 인물들이 다른 자리에서 또 나타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증조부였던 사람이 다른 쪽에서는 외고조부로 다시 등장하고 어머니의 친척이 아버지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이모가 시어머니가 되고 삼촌이 사위가 되는 관계까지 생겨났죠. 이렇게 같은 이름이 족보에 자꾸만 겹쳐 등장하는 건 사실 그냥 신기한 이야깃거리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로 여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위험이 싹트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부모에게서 유전 정보를 하나씩 물려받아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만약 그 부모가 서로 가까운 친척이라면 두 사람은 애초에 같은 조상에게서 뻗어나온 사이잖아요. 그러니 양쪽에서 물려주는 유전 정보가 서로 똑같을 확률이 확 올라가겠죠. 여기서 왜 이게 위험한지가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겉으로는 멀쩡해도 몸속 어딘가에 열성 유전자를 조금씩 숨긴 채 살아갑니다. 다만 대개는 한쪽 부모에게만 있고 다른 쪽은 멀쩡하니까 정상 정보가 그 문제를 덮어줘서 아무 탈 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가까운 친척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똑같은 문제 유전자를 아버지도 어머니도 나란히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막아줄 우성 유전자는 부족해져서 숨어있던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물론 친족혼을 한 번 했다고 반드시 병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결혼이 대를 이어 되풀이될수록 그 확률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합스부르크가 바로 그 길을 200년 동안 걸어간 거죠. 겉으로는 그냥 삼촌과 조카의 결혼처럼 보이지만 족보를 위로 한 칸 한 칸 올라가 보면 두 사람 사이에 똑같은 조상이 몇 번이고 다시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눈앞의 관계 하나만 따져서는 두 사람의 피가 실제로 얼마나 겹쳐 있는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합스부르크의 족보는 가문이 세상으로 얼마나 넓게 뻗어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밖으로 나가는 길은 다 막아버리고 오직 안으로만 되접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건 왕위를 단단히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울타리가 새로운 유전자가 섞일 기회를 완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를 이어 쌓인 흔적은 놀랍게도 그들의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졌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초상화들을 세대 순으로 쭉 늘어놓고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대가 바뀌고 인물이 바뀌어도 똑같은 얼굴 하나가 계속 되풀이돼 나타나거든요. 아래턱은 앞으로 쑥 튀어나오고 위턱은 그만큼 자라지 못해서 아랫 입술과 관절이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얼굴. 우리가 흔히 합스부르크 턱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특징입니다.
카를 5세 초상에서도 벌어진 입과 돌출된 아랫입술이 눈에 띄고 펠리페 4세를 거쳐 카를로스 2세에 이르면 부정교합이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후대에는 궁정화가들이 각도와 명암을 이용해 이 특징을 감추려 했다는 이야기도 생겼지요. 하지만 왕실 초상화의 비슷한 얼굴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친혼의 결과라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초상화는 사진이 아니에요. 그림을 그린 건 왕실이 고용한 궁정화가였고 왕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려줘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 왕의 실제 모습만이 아니라 왕이 마땅히 갖춰야 할 위엄과 이상적인 인상까지 함께 담아내야 했죠. 때로는 그 가문 특유의 생김새를 일부러 도드라지게 그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 초상화 몇 점만 보고 이건 무슨 병이다, 누구랑 누구는 이런 혈연 관계다 하고 단정 짓는 건 분명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 세대의 초상화에 똑같이 반복되는 그 턱, 그리고 앞서 족보에서 계산해본 그 촘촘한 혈연의 밀도. 이 둘을 나란히 겹쳐놓고 보면 얘기가 달라져요. 이쯤 되면 그 얼굴과 근친혼 사이에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충분히 의심해볼 만해지는 겁니다. 이는 실제 연구로도 뒷받침되는데 2019년 구강학 안면외과 의사들이 합스부르크 인물 15명의 초상화 66점을 꼼꼼히 분석한 결과 근친혼의 정도가 심한 인물일수록 그 턱이 더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연구도 분석한 인물이 많지 않고 유전자 자료가 아니라 그림을 바탕으로 한 거라 완벽한 증명이라기보다는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 연구로 보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림 말고 진짜 핏줄 자체를 파고든 연구는 없었을까요? 2009년 스페인 연구진은 합스부르크의 족보 전체를 컴퓨터에 넣고 계산했어요. 마지막 왕 카를로스 2세까지 무려 16대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혼인관계를 낱낱이 추적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카를로스 2세의 근친교 백의 수는 0.254였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건 그가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사실은 원래 한 조상에게서 나온 똑같은 것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남남일수록 이 숫자는 0에 가깝고 촌수가 가까울수록 높아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0.254라는 이 숫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놀랍게도 이건 친남매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오는 수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족보상으로야 사촌지간의 결혼이었겠지만 유전적으로 따져보니 친남매 사이에서 나온 아이와 다를 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수치가 단순히 한두 번의 근친혼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진이 주목한 건 따로 있었죠.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 봐도 똑같은 조상이 자꾸만 겹쳐서 나온다는 것. 가까운 핏줄끼리의 결혼이 되풀이될수록 숨어있던 유전병이 드러날 위험은 커지고 실제로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그 숫자는 대를 내려갈수록 점점 높아졌다는 것. 이건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접히고 또 접힌 족보의 끝에서 왕가가 그토록 기다렸던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탄생을 기적이라고 불렀지만 그 기적은 오래지 않아 왕국 전체에 불안이 되고 말아요. 1661년 11월 6일 마드리드 왕궁에서 한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이야기의 시작, 부검 장면에서 만났던 왕 카를 2세예요. 아버지는 스페인 국왕 펠리페 4세, 어머니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 두 사람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였죠. 카를로스의 탄생은 왕실에 찾아온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5일 전 왕위 계승자였던 형 펠리페 프로스페로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갓 태어난 카를로스의 작은 몸에는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미래가 통째로 넘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왕자는 태어날 때부터 몹시 허약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어린 시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카를로스는 살아남았고 4살 생일을 맞기 전인 1665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스페인의 국왕이 됩니다. 왕관은 썼지만 4살짜리 아이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겠죠. 당연히 어머니 마리아나가 섭정으로 통치를 맡았고 궁정의 성직자와 대신들이 어린 왕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카를로스는 1675년 공식적으로 성년을 선언할 때까지 어머니의 섭정 아래 성장했지만
성년이 된 뒤에도 정치의 주도권은 어머니와 이복형 돈 후안 호세, 대신들과 궁정 세력 사이를 오갔죠. 후대 연구에서 인용한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는 4살 무렵까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8살 무렵에야 걷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체격은 작고 마른 편이었으며 근육도 약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의 얼굴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으로 불리던 돌출된 아래턱과 발달이 부족한 위턱이 두드러졌습니다. 카를로스가 음식을 전혀 씹지 못해 그냥 통째로 삼켰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부정교합은 말하고 음식을 씹는데 큰 불편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리고 말년으로 갈수록 위장 문제와 부종, 실신과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는 기록도 남아있죠. 카를로스에게는 분명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움을 제공해야 할 궁정 사람들에게 약한 왕은 불편한 존재인 동시에 이용하기 좋은 존재이기도 했어요. 어머니와 이복형, 대신과 왕비의 세력이 번갈아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각자는 자신의 선택이 왕의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약한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은 언제부터 왕을 정치에서 밀어내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한 것일까요? 하지만 모든 것을 빼앗긴 카를로스에게 왕으로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강요받은 임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을 낳아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혈통을 이어가는 일이었어요. 1679년 18살이 된 카를로스는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조카 마리 루이즈 도를레앙과 결혼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혼인이었지만 두 사람은 비교적 다정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결혼 생활 10년 동안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고 마리 루이즈는 1689년 26살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죠. 슬퍼할 시간조차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왕실에는 왕비의 죽음보다 후계자가 없다는 사실이 더 급했으니까요. 이듬해 카를로스는 마리아나 데 노이부르크와 다시 결혼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를 17이나 출산한 여성이었고 바로 그 높은 출산력에 대한 기대 때문에 왕비로 선택된 인물이기도 했죠. 안타깝게도 두 번째 결혼에서도 끝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를로스의 침실은 더 이상 부부 두 사람만의 은밀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왕비의 몸 상태는 어떤지, 월경은 제때 있는지, 왕의 건강은 괜찮은지, 심지어 두 사람의 잠자리에 관한 소문까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이 궁정의 회의 탁자와 외교 문서 위에 버젓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건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계자가 없다는 그 결과 하나만큼은 온 유럽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죠. 카를로스가 죽고 나면 스페인과 아메리카 식민지,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 이르는 이 방대한 땅은 대체 누구의 손에 넘어갈 것인가? 자식 없는 왕을 둘러싸고 유럽의 강대국들은 저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가 카를로스의 이복 누이인 마리아 테레사의 핏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왕위를 노렸어요. 여기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우리야말로 같은 가문이라며 계승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심지어 바이에른 왕가의 후보까지 뛰어들면서 판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약한 왕의 건강 상태 하나하나에 온 유럽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하죠. 왕의 기침소리 한 번에 각국 대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왕이 아직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바깥의 다른 나라들은 벌써 그의 왕국을 누가 얼마나 나눠 가질지부터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리고 카를로스의 몸이 점점 무너져가자 궁정 안에서는 기이한 믿음이 스멀스멀 퍼지기 시작해요. 이건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는 병 같은 게 아닌 누군가 왕에게 저주를 걸었다거나 악마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가엾은 왕에게 하나의 별명이 붙습니다. 마법에 걸린 왕 혹은 저주받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카를 2세가 말년에 여러 차례 구마 의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성직자들은 악령을 몰아내려 했고 왕의 병과 불임의 원인을 주술에서 찾으려 하기도 했죠. 현대의 의학으로는 원인을 밝혀내는데 어렵지 않을 일이지만 당시 궁정 사람들에게는 이를 정확히 설명할 의학적 언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2세가 이런 의식들을 진행했다고 해서 가문을 망친 무능한 왕이나 기괴한 괴물로 기억하는 것은 너무 쉽게 내린 결론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는 가까운 친척과 결혼하라고 누구에게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수백 년에 걸친 그 집요한 혼인 정책을 자기 손으로 설계한 것도 아니었죠. 그는 그저 자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이미 완성돼 버린 족보를, 그리고 스스로는 단 한 번도 선택할 수 없었던 그 몸을 말없이 물려받았을 뿐이에요. 또한 그가 알았던 모든 병을 근친혼 하나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이었는지는 지금도 학자마다 의견이 갈리고, 남은 초상화와 기록만으로 딱 잘라 진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니까요. 결국 그는 2번 결혼했지만 끝내 후계자를 얻지 못한 채 39살이 되던 1700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의 마지막 왕이 숨을 거두자 왕실 의사들은 그의 몸을 열어 부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 전해지는 것은 한 인간의 병든 장기만이 아니었어요. 후대 문헌과 의학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부검 내용에 따르면 그의 심장은 후추할 만했고 폐는 심하게 손상돼 있었다고 합니다. 창자에서는 괴사가 발견됐으며 머릿속에는 물이 가득했다는 표현도 전해지죠. 신장에는 돌이 있었고 한쪽 고환은 검게 변해 있었다는 기록까지 따라붙어요. 다만 이 내용을 현대의학의 정밀한 부검 보고서처럼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당시 의사들이 사용한 표현이 오늘날의 의학 용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기록이 후대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카를로스가 어떤 질환을 앓았는지를 두고도 내분비계 질환과 신장 질환, 대사 이상, 여러 유전성 질환까지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 기록만으로 근친혼 때문에 모든 장기가 망가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 세대에 걸친 가까운 친족혼이 질병의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과 카를로스가 평생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카를로스의 죽음이 특별했던 이유는 이 기괴한 부검 기록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자녀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약 200년간 스페인을 통치했던 합스부르크의 남계 혈통이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카를로스의 죽음으로 합스부르크 가문 전체가 멸망한 것은 아니에요.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한 합스부르크 계열은 여전히 건재했으니까요. 카를로스는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손자 앙주 공작 필리프를 지명했습니다. 필리프는 카를로스의 이복누이 마리아 테레사의 후손이었어요. 카를로스 2세의 유언에 따라 그 앙주 공작이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로 즉위한다면 스페인의 왕관은 200년 만에 합스부르크의 손을 떠나 프랑스 부르봉 왕가로 넘어가는 셈이었어요. 하지만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는 이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카를로스와 같은 핏줄이라며 스페인 왕위는 마땅히 자기네 몫이라고 맞섰거든요. 여기에 영국과 네덜란드까지 끼어듭니다. 만약 프랑스와 스페인이 한 집안 아래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 거대한 세력 앞에서 유럽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게 뻔했으니까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맙니다. 1701년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두 편으로 갈라져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훗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라 불리게 되는 13년에 걸친 대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병약했던 왕 카를로스 2세 한 사람의 죽음이 유럽 전체를 13년이나 전쟁터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페인의 왕위에 걸린 건 결코 스페인 본토 하나만이 아니었거든요. 대서양 건너 아메리카의 방대한 식민지와 그걸 통해 오가는 막대한 무역, 그리고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영지까지 이 모든 게 그 왕관 하나에 줄줄이 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카를로스의 뒤를 이어 누가 그 왕관을 쓰느냐에 따라 유럽 전체의 힘의 저울이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릴 판이었던 거죠. 10년이 넘는 지긋지긋한 전쟁 끝에 결국 펠리페 5세가 스페인 왕위를 지켜냅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프랑스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는 완전히 포기해야 했고 스페인이 유럽 곳곳에 갖고 있던 알짜배기 영지들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뜯겨나갔습니다. 스페인인이라는 나라 자체는 살아남았지만 한때 유럽을 호령하던 그 위세는 확연히 줄어든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약 200년 전 막시밀리안은 아들의 결혼을 통해 이 스페인 왕관으로 가는 길을 처음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관을 어떻게든 가문 안에 붙들어 두겠다며 같은 핏줄끼리 결혼을 되풀이한 끝에 마지막에 가서는 정작 그 왕관을 물려줄 자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결국 합스부르크가 스페인을 잃은 진짜 이유는 단순히 카를로스가 병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오직 한 가문의 핏줄에 통째로 걸어두고 그 모든 걸 후계자 단 한 사람의 어깨에 얹어놓은 방식, 그 자체가 처음부터 위태로운 도박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걸로 합스부르크라는 가문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쪽은 그 뒤로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계속 지켜갑니다. 훗날 아들이 없던 카를 6세가 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자리를 물려주려고 그 유명한 국사 조치까지 만들면서 가문은 합스부르크로트링겐이라는 새 이름으로 명맥을 이어가죠.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오래전 결혼을 통해 늘려나간 그 합스부르크의 왕관은 끝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한 마지막 왕의 죽음과 함께 프랑스 부르봉 가문의 손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칼 대신 결혼을 앞세워 유럽을 삼켰던 가문. 그 가문이 왕관을 바깥으로 한 발짝도 내보내지 않으려 문을 걸어 잠근 끝에 결국 그 왕관을 지켜내지 못한 거예요. 자, 이렇게 600년을 이어온 한 가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 결혼이라는 우아한 계약서 한 장으로 제국을 쌓아 올렸던 소름 끼치도록 영리한 사람들. 막시밀리안의 해안이 부르고뉴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굴러들어온 왕관들은 카를롯의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산처럼 쌓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 지나친 영리함이 끝내 그들의 목을 조르고 말았죠. 어렵게 모은 왕관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합스부르크는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던 가문의 문을 어느 순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영원한 권력을 위해 그들이 선택한 순혈주의는 사실 가장 어리석고 치명적인 고립이었다고 말이죠. 자연의 섭리도 인류의 역사도 고인물은 결국 썩기 마련입니다. 외부에 낯설고 이질적인 것들이 섞이고 충돌하면서 새로운 생명력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법인데 합스부르크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그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셈이죠. 권력을 지키기 위해 높게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이 결국 새로운 피와 유전자가 수혈될 숨구멍마저 완벽히 막아버린 거대한 무덤이 되어버린 겁니다. 후추 한 알만 했다던 심장, 물이 가득 찼다던 머리, 그건 그저 병약했던 한 왕의 기괴한 부검 기록이 아니었어요. 왕관을 밖으로 한 발짝도 내보내지 않으려 했던 200년의 집착이 결국 무엇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한 흉터였지요. 모든 것을 지키려다 결국 지켜야 할 다음 세대마저 비참하게 잃어버린 가문, 스스로에게 저주를 건 합스부르크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오래된 왕실 문서와 빛바랜 초상화 속에는 우리가 위대한 역사라 믿었던 장면 뒤에 누군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 했던 또 다른 진실들이 아직 숨을 죽이고 있겠죠. 그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호기심 사록과 함께 해주세요. 왕관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